1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같아요. 네, 이 1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사모펀드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 사모펀드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요즘에 신문선상에서도 네. 뭐 자주 보이는 뭐 사모펀드가 어디를 인수했네, 어디를 매각했네. 주식시장 보면서도 네. 갑자기 어디가 매각했다라고 보면 사모펀드가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저희가 뉴스로 봤을 때 네. 뭐 어떤 기업이 인수한다더라 이런 게 봤을 때 그 뉴스에는 그런 사모펀드라 불리는 그 이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생소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다 뒤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고요. 실제로 이게 지표로 나와 있는데 네네. 국내 M&A 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한 10% 많아야 20%. 아, 전체 인수합병. 네네. 근데 최근 한 3, 4년 또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40, 50%가 사모펀드가 참여하는 거래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는 60, 70%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매년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기관 투자자들, 특히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대체 투자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출자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거네요. 저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3년, 5년 보고 약간 가치 투자하듯이 좀 묻어놓고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많겠죠.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하면은 기대 수익이 좀 쏠쏠하니까 들어오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뭐 사모펀드 또는 기관 투자자로 봤을 때는 단타, 차익 실현 뭐 이런 데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먼저 선취하고 빠진다. 아,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나쁜 거 아니야? 또는 뭐 과거 같은 경우 보면 론스타라는 데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수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세금도 안 내고 도망갔다. 또 서버린이라는 투자기업이 SK그룹을 공격해서 경영권을 뺏으려고 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고 뭐 최근에도 라임 사태 등등등등. 뭐야, 사모펀드 하면 좀 나쁜 애들 아니야? 약간, 또는 부정적인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자본시장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경영 참여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들은 완전히 다른 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업 가치를 제고해서 본질 가치를 높여가지고 팔겠다. 더 키워가지고. 네. 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냐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억, 10억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 수조 원을 투자를 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성장이 다 됐다라고 할 때 매각하고 그 차익을 실현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가치 투자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그러네요. 있죠. 아니 그러면은 말씀해 주셨는데 경영 참여형 투자 이게 별도로 따로 있어요? 네,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요즘엔 또 법이 바뀌어서 기관 참여형 사모펀드가 있고 그냥 개인 투자형 사모펀드가 있는데 기관 참여형 사모펀드는 자율성을 주지만 이제 목적이 어떤 거냐면 경영에 꼭 참여를 해야 하는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자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그냥 뭐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지분 투자 뭐 이런 거보다는 말씀하신 기관 투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하는 걸 잘 보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된다. 투자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모펀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바쁜 게 어떻게 바쁘냐면 이분들은 수백억, 수조 원을 투자하시잖아요. 한 건에. 그럼 얼마 살 떨리겠어. 내 돈도 힘든데 남의 돈으로 그걸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 특히 이게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100개 투자해가지고 10개 성공해서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예요. 아, 벤처 투자랑 좀 다르네요. 또? 실패하면 괜찮아요. 하나 대박 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모펀드는 하나 실패하면 커리어가 끝납니다. 손해를 안 봐야 돼요. 어떻게든. 그러네요. 지금은 잘 나가는 사모펀드도 한 번 투자에 실패해가지고 손해를 엄청 끼쳤다. 거기에 다시는 투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 동안 그 섹터만 연구를 해요. 전문가도 모시고 컨설팅 회사에서 자문도 받고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이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정말 성장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해서 해외 유사 기업에 그냥 전화를 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쟁사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럼 어떤 팩트 체크나 아니면 뭐 레퍼런스 체크 다양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 다해서 이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고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평균 수익률이 10%가 넘거든요. 이것도 연 수익률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 그러네요. 그래서 나스닥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나스닥 평균 상승률보다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더 높아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험을 지고 하는 거니까. 인생을 걸고 사실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투자하는 섹터를 좀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진짜 좋은 힌트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모펀드는 이 경영참여 사모펀드는
적게는 2, 3년, 길게는 한 10년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10년 후에는 투자금 돌려줘야 돼요. 어쨌든 돌려줘야 돼요. 그걸 엑시트라고 하나요? 네, 엑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시트를 5년이 가장 좋죠. 5년 내에 엑시트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너무 얼리 스테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갓 성장할 찰나에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쵸. 수익이 안 나겠죠. 그쵸. 그렇다고 이미 너무 성장 산업에 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미 잘 되고 있는 기업을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네네네. 그래서 3년 내지 5년 사이에 급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유독 관심 있게 봤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2차 전지. 이제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4대 요소가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모펀드들이 이 2차 전지에 주목하게 된 거는 2010년 중반부터. 이미 뭐 5, 6년 넘었네요. 거의. 근데 2차 전지는 네.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도 여기 발전할 수 있는 거야. 되는 데야. 네. 근데 투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 분석을 해봤더니 향후 3년 또는 5년 내에 급성장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왜 2010년 중반부터 투자를 했느냐? 이때부터는 전기차가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첫 투자한 게 2014년에 파낙스 이텍이라는 전해질을 만드는 업체에 사모펀드가 첫 번째 투자를 합니다. 이것도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빨리 투자했어요. 그나마도 또 빨랐군요. 너무 빨랐군요. 네, 적자를 하다가 2019년에 잘 팔았고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그리고 2016년에 투자했던 기업이 요즘에 유명한 에코프로비입니다. 엄청 핫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때 에코프로가 이런 양극재 업체를 물적 분할해서 만든 회사가 에코프로비엠이고 물적 분할하면서 캐파를 늘려야 하니까 생산시설을 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모펀드로부터 이제 돈을 유치하는데 그때도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느냐. 좀 빠르다. 너무 좋은 산업은 맞는데 맞느냐인데 그중에 일부 투자자들이 맞다라고 봐서 투자가 들어갔고 굉장히 높은 수익. 연 수익률 90%. 1년마다 2배씩 뛴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LS 엠트론이라는 동박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SK 넥실리스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중간에 KKR이라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합니다. 얼마에 인수하냐면 3천억 원에. 근데 한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얼마에 파신지 아세요? 1조 2천억. 와, 4배 불렸네요. 기업을 좋게 만든 것도 있지만 알아본 거예요. 2017년부터 이미 2차 전지 섹터의 유망 기업들은 투자 적기다. WCP라는 기업이 올해 곧 상장을 하거든요. 여기도 사모펀드가 앞전에 이미 투자를 해요. 선점해놨겠네. 일진 머티리얼즈, LNF, 대주전자대료 2차 전지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기업들을 사모펀드들이 꾸준히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3년 내지 5년 내에 된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개인 투자들이 무조건 뭐 사모펀드가 이렇게 해먹고 나간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3에서 5년 전에 미리 주목하는 분야를 잘 보면서 저희도 투자 계획을 좀 세우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모펀드들은 가장 정보를 많이 모으고 밥 먹고 고민하는 게 어디에 투자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는 뭐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뭐 대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아니면 알짜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또 매각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미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미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거예요. 더 이상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진 거예요. 근데 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까 더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성장 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 섹터 있죠. 로봇도 있고 수도도 있고 등등등이 있을 텐데 어느 시점에 거기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든다면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시점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적합한 타이밍일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로봇이 유망하다고 하는데 언제 투자할까요? 뭐 로봇 관련 기업들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사모펀드들이 영 아직 손을 안 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사모펀드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직 투자 적기는 아닌 것 같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도 많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하기는 조금 주저스럽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한번 투자에 실패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손해를 안 보는 시점까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지금 들어가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아주 대박보다는 중박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치 투자라든지 가치 투자는 또 재미없다라는 분이 있는데 성장 산업의 가치 투자를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섹터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좋은 팁입니다. 또 이제 제가 부장님 말씀 들어보면서 요즘 미국에서도 M&A 인수합병이 정말 활발한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현금으로 80조 넘게 사들이고 이랬는데 혹시 이런 것들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와?
뭐 미국은 사모펀드 시장이 이미 80년대, 90년대부터 전성기를 맞이했고 사실 미국 시장은 M&A로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경우 제가 보니까 최근 20년 한 200곳을 인수했거든요. 200곳이요? 네, 200개나 인수를 한 거예요. 다 아시겠죠? 유튜브도 인수하고, 그쵸, 사실. 안드로이드도 인수하고, 알파고도 인수하고, 그러니까요. 들어볼 만한 것들을 다 인수해서 굉장히 성장 산업들을 많이 확보를 해둡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M&A를 열심히 하는 곳을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M&A의 소극적인 곳은 조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1위 하고 있는 기업이 30년 후에도 1위가 되고 캐시카우 역할을 할까요? 쉽지 않죠.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노키아라는 핸드폰에서 정말 절대적 강자였는데 지금 존재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노키아라는 기업은 물론 이제 잘했겠지만 변화의 흐름에 탑승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잘 돈을 벌 때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잘 밟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굉장히 순환 주기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더 사이클이 사이클 짧아지고 있어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20, 30년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10년, 5년 앞을 내다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기업인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세계 1위 클럽이 있다, 뭐 바르셀로나가 있다, 메시라는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스타가 있다. 근데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메시가 여전히 뛸 것이냐? 뛰지 않죠. 그러면 세대 교체를 해야 하고 성공적으로 영입을 해야 하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전력감 바로 쓸 수 있는 대역급을 인수했고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는 1위로 가겠다라는 거고 계속 저희가 삼성전자의 M&A를 바라보는 것도 삼성전자가 지금의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M&A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에 그들이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을 검토하고 적정 가치에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좋죠.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비싼 기업은 이유가 있어요. 맞죠. 정말 회사를 휘청거리는 정도의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저자님께서 오랫동안 업계에 계시면서 사모펀드나 이런 큰 손 굴리는 분들의 투자를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저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기업들을 딱 발굴하고 평가하는지 살짝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좀 따라해볼 만한 지표라든지 힌트가 좀 있을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뭐 상장사는 PER이라는 지표를 많이 사용하고 이제 비상장사나 아니면 상장사들 중에서도 이제 에비타 멀티플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말이 어렵지만 매우 쉽습니다. 상각 전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 영업이익에 한 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 곱하기 가령 20배라고 하면 이 기업을 인수하면 20년 후에 다 회수할 수 있다. 원금회수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장 섹터다. 플랫폼 업체고 너무나 좋다. 곱하기 20, 곱하기 25로 합니다. 근데 사양산업이고 이제는 끝물인데 곱하기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지난 2, 3년 전까지는 이게 통했었는데 먹혔었죠. 최근에는 다들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업체들의 가치평가 기준이 도저히 이 기준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이게 전통 평가 방법으로 도저히 먹히지가 않잖아요. 먹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게 적정 밸류냐. 맞아요. 그건 시장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가격이 사실은 반영을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적정 가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분들도 지금 적응기인 것 같은데요. 뭐 다양한 평가 기준들을 도입합니다. 플랫폼 업체는 가입자 수라든지 활성화 지수, 뭐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여기 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유망한 플랫폼 업체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았는데 이 기업이 이제 투자 유치 받을 때 이제 평가 기준을 이제 제가 들었어요. 해외 투자 딱 와서 딱 한 가지를 보고 먼저 투자를 결정하고 실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공간에서 놀고 있는지. 그러니까 활성화 지수죠. 머무는 시간. 일일 활성화 지수. 진짜 그게 중요한가 봐요. 일일 활성화 지수를 보고 됐다라고 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실사를 했다는데 그 이유는 플랫폼 업체는 고객들이 많이 머물러야 돼요. 많이 머물러야 여기에 사업 아이템들을 붙여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카카오라는 그룹이 카카오라는 앱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100조 넘는 어떤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활성화 지수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업체가 특히나 이 에비타 멀티플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앱에는 유독 많이 있다.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네, 하루 종일 있다. 내가 이거는 이 분야의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뭐 적자든 흑자든 그거 가리지 않고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맞죠. 게 네.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맞아요. 생활 속 발굴이죠. 네. 내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내 친구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네. 지금은 저평가됐지만 앞으로는 매우 고평가되는. 맞아요. 제가 유독 좀 요즘에 있어서 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 비상장사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스마트 스코어라는 앱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면은 아실 텐데 네. 골프장에 가면은 스코어가 있잖아요. 네. 이 스코어를 일일이 손으로 기입하는 게 힘드니까 앱에 스코어를 기입해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2019년 1,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2021년 상반기에 네. 이게 어디까지 뛰었냐면 2,500억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골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거의 됐다고 하는데 8,000억 밸류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8,000억 밸류에 외국 투자자가 네. 투자를 하겠다라는 와. 의향을 보이고 성사까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이 가치가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프 치시는 분들은 스코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골프 관련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급상승한 거거든요. 무슨 점수만 기입하는데 뭐 그 정도 가치냐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머물러 있는 시간이 커지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골프장도 인수를 했고. 와, 그렇게 하는구나. 네, 뭐 돈은 없으니까 사모펀드 같이 인수합니다. 이럴 때 이제 사모펀드는 또 이제 딱 보는군요. 네, 돈이 없으니까 사모펀드 함께 인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류 사업도, 골프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붙이기 시작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붙일 거고, 뭐 해외에도 나간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있다면 평소에 많이 골프 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유독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관심 있는 걸 발굴했는데 비상장이면 아쉬운데 아직까지는 비상장 주식 투자 이런 거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죠.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서. 네, 접근하기 어렵지만 요즘에 비상장 거래가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들도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위험하지만. 네, 위험하지만은 오히려 사모펀드들이 투자했던 업체들이라면 절대 손실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손실을 볼 것 같으면 방법을 찾아서 성장을 시킵니다. 어떻게든. 네, 예컨대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게임 회사로서 1위까지 올라갔던 크래프톤이 초창기에 창업해서 투자 유치를 사모펀드로부터 받았어요. 받고 테라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2012년쯤이었나요?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인데 생각보다 흥행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2014, 15년 뭐 이럴 때 적자를 기록해요.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모펀드들이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한 번 더 투자를 해요. 그 기업에요? 네, 투자를 하고 그 조건이 어떤 거냐면 이 투자금은 오로지 인수합병을 통해 IP를 모아라. 개발하지 말고 좋은 IP를 사라. IP를 모아라. 그래서 인수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기노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던 개발하고 있던 게임이 배틀그라운드. 그렇게 된 거구나. 이 배그가 그렇게 해서 인수가 됐는데 만약 그때 사모펀드들이 나 안 되겠어 이제 그만해 그러면은 배그도 없었을 지금의 크래프톤도 없었던 거네. 또 사모펀드의 장점이 뭐예요? 무한대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다양한 인수합병 전략들을 통해서 지금은 취약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서 다시 생각이 나는 게 미국 기업들도 이렇게 막 가라앉는 기업들 사모펀드 한번 붙으면 회사를 거의 쪼개다시피 막 매각하고 직원들 그러면 수천 명 해고하고 막 그래서 악마로 약간 표현이 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절대 원금 손실을 안 본다는 그런 엄청난 걸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에 출자하는 기관들이 뭐 국민연금, 뭐 연기금, 공제회, 은행들이다 보니까 공적 성격이 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무한대로 자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국내에서 발전되어 있는 모델은 현재 기업과 협업해서 국내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에 좀 주목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악마로 표현되기도 하고 탐욕에 물든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국내는 사실 그렇게 하기는 환경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기업과 이제 협업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와 함께 투자했던 기업들도 유심히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모펀드가 투자하거나 투자했던 기업들의 거래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주는 측면이 있어요. 믿고 판단할 수 있는 상품, 그런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유망 분야인데 좀 공부가 직접 다 하기 어려울 때 뭐 리포트 보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관련 산업의 어떤 기업을 인수했던 사모펀드의 뭐 인터뷰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왜 이 기업들 자꾸 사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금액도 보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사실 사모펀드에 사실 투자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개인 투자자 이제 경영참여 사모펀드는 오로지 기관만 투자할 수 있어요. 경영권이니까 돈 많은 개인도 투자할 수 없어요.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작년 10월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불가능한데 왜 우리는 그래도 이 사모펀드들을 봐야 하느냐. 바로 이 사모펀드들이 정말 가장 돈이 흐르는 곳을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왜 돈이 흐르는지 그리고 왜 돈이 글로 가는지 왜 이 정도의 가치를 주는지를 안다면 향후 3년, 5년 내에 우리가 그때 그 가치를 줬던 게 지금은 어떤 평가를 얻는지를 반추해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스터디 아니면 추종 투자 뭐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내는 성과들을 보았을 때 이게 지지하는 게임을 하면서 일단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높은 성과들을 내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투자처럼 나래비를 세워보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반대로 이런 기업들 좀 투자는 피하더라 조사하시면서 혹시 느끼신 점이 있었을지? 거의 모든 사모펀드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그 회사의 CEO를 봐라. 대표가 중요하구나. 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숫자는 재무지표를 보면 숫자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 숫자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맞아요. 특히 회계사분들이 굉장히 이 업계에는 많아서 딱 보면은 바로 압니다. 근데 몇 달 동안 하시는 일이 이 대표의 평판 조사예요. 몇 달 동안?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냐, 정말 좋은 사람이냐, 이것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요. 정말 좋은 회사도 평판이 안 좋으면 결국에 투자를 접습니다. 접는구나.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급성장한 요즘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파운더가 5년에서 10년 동안 키워놨어요. 근데 시계가 롤렉스 비싼 거, 정장 너무나 이제 자기 치장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섬찟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나봤더니 이 사람의 관심은 다른 게 없어요. 이 기업밖에 없어요. 너무나 신나고 이런 분들은 지금의 재무제표나 기업의 어떤 상황이 아직은 그렇게 유망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내가 돈을 더 투자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초부터 이런 CEO 리스크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사모펀드들이 투자했던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검증을 한 번은 필터는 했지 않았을까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복구하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참여를 목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약서에서부터 그것들을 보장해 놓습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가 악화되면 책임을 지고 행동을 보여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좋은 회사인데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냐 내 돈을 정말 피땀 흘려 모은 자산들이잖아요. 이거를 어쨌든 투자하는 건데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정말 맡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다 찾아보기 어렵다면 어떤 사모펀드들이 그래도 한번 필터링 되어 있는 공간에 투자하는 것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가 봤던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 제목도 흥미로워서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사모펀드라는 부분이 저도 처음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쭉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가 딱 개입해가지고 주가나 기업 가치를 바꾸는 거 보면서 관심은 안 가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국내도 확실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1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 조세훈 저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